강남 한복판 고급 아파트 현관 앞에서 60대 후반의 여인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낡아빠진 패딩 점퍼에 때 묵은 운동화를 신은 모습은 영락없는 노숙자였죠. 그 앞에서 명품 드레스를 입은 40대 여자가 손사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이러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민폐입니다. 주변에서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 사람 누구야? 왜 저기서 저러고 있어? 경비원이 다가와 여인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돌아서는 며느리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이었죠. 이 노숙자 차림의 여인 김순자는 사실 며칠 전 3천억 원의 재개발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아들 집을 찾아온 걸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왜 시어머니를 이토록 냉정하게 내쫓은 걸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순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등을 찔렀습니다. 한 여자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왔죠. 경비원이 뒤따라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부터는 먼저 연락하고 오세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순자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아파트를 나와 큰 길까지 걸어가는 내내 순자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불과 40분 전만 해도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말이죠. 오랜만에 아들과 손주들 얼굴을 보고 싶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차가운 냉대뿐이었습니다. 사실 순자는 일부러 이렇게 초라한 차림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을 때의 일이 떠올랐죠. 김순자 씨, 축하드립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총액이 3천억 원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 멍해졌죠. 3천억이라는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경상도 시골 산골짜기에 있던 5,000평짜리 땅이 국가 스마트시티 사업 부지로 선정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평당 600만 원씩 책정되었다고 했죠. 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문득 아들 재현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재현은 그동안 그 땅을 팔라고 얼마나 성화를 부렸습니까? 어머니, 그런 시골 땅 갖고 있어봤자 세금만 나가요. 빨리 파세요. 재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김순자는 경상도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구멍가게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했지만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아들 재현을 키웠습니다. 재현이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 순자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아들이 출세할수록 순자는 점점 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재현은 43세의 나이에 대기업 임원이 되었습니다. 강남 고급 아파트에서 살며 외제차를 몰고 다녔죠. 아내 박소희는 40세로 명품만 걸치고 다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16살 손자 민준과 13살 손녀 서연도 할머니보다는 명품 가방에 더 관심이 많았죠. 재현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는 해가 갈수록 냉담해졌습니다. 특히 회사 동료들 앞에서는 더욱 그랬죠. 1년 전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순자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재현 회사 근처 식당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였습니다. 재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어머니, 제가 바빠서요. 나중에 제가 내려갈게요. 하지만 순자는 우연히 그날 재현이 회사 동료들과 그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재현은 순자를 발견하고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죠. 동료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팀장님, 저분 아시는 분이세요? 재현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분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 자신을 부인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순자는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재현이 특히 싫어했던 것은 어머니의 시골 땅 이야기였습니다. 순자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경상도 산골짜기에 땅 5,000평을 소유하고 있었죠. 재현은 그 땅이 쓸모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재개발 가능성도 없고
농사짓기에도 너무 외진 곳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매년 재산세와 관리비가 나갔습니다. 재현은 어머니에게 수없이 말했죠. 어머니, 그 땅 이제 팔아요. 있어봤자 세금만 나가잖아요. 그 돈으로 서울에 작은 아파트나 하나 사세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땅은 네 할매가 물려준 기라. 함부로 팔 수 없다 아이가. 재현은 답답해했습니다. 며느리 소희도 거들었죠. 어머님, 요즘 시대에 그런 시골 땅이 무슨 소용이에요? 현금화하시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 땅에는 부모님의 추억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석 달 전 순자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정부에서 경상도 일대를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 단지로 조성한다는 발표를 한 것이었죠. 순자의 땅이 정확히 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토지 수용 절차가 시작된다는 통보였죠. 순자는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보상금이 얼마나 나올지 막연했으니까요. 하지만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본 순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당 6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죠. 5,000평이면 총 3천억 원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스마트시티 핵심 부지라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했죠. 게다가 주변 지가가 급등하면서 보상금도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멍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천억이라는 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순자는 돈보다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그동안 자신을 대했던 아들 가족의 태도가 떠올랐죠. 재현은 그 땅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쓸모없는 땅이라고 팔라고 성화를 부렸죠. 소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골 땅 때문에 세금만 낭비한다고 불평했습니다. 순자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아들 가족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 그동안의 냉대는 잊고 반가워할까? 아니면 진심으로 자신을 대할까?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보상금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고 아들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죠. 그것도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순자는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낡은 패딩 점퍼를 꺼냈습니다. 10년도 넘은 옷이었죠. 운동화도 일부러 오래된 것을 골랐습니다. 거울을 본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영락없는 노숙자 같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진짜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밤 순자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상금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마이소. 특히 우리 아들한테는 절대 안 됩니다. 변호사는 의아해했지만 순자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탈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버스를 선택했죠. 버스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아들 가족이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준다면 그때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냉대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답이 될 것이었죠. 순자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강남에 도착한 순자는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고급 아파트 단지가 눈앞에 펼쳐졌죠. 순자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죠. 순자는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디 찾아오셨어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기 1402호에 우리 아들이 사는디요. 경비원은 순자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명백히 의심하는 표정이었죠. 먼저 전화하고 오셔야죠. 여기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순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깜빡하고 전화를 안 했네요. 조금만 들여보내주이소. 경비원은 마지못해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 재현이 받았죠. 네, 누구세요?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1402호 김재현 씨 댁이시죠? 어머니라고 하시는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재현의 목소리가 들렸죠. 지금요? 지금은 좀 곤란한데요. 손님들이 있어서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경비원이 순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곤란하다고 하시네요. 다음에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그래도 잠깐만 얼굴이라도 보고 가고 싶은디요. 부탁입니다.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다시 전화를 걸었죠. 이번에는 며느리 소희가 받았습니다. 순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13층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소희가 나타났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소희는 순자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갑자기 오세요? 전화도 안 하시고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냥 손주들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 아이가. 소희는 문을 반쯤만 열어둔 채 대답했습니다. 지금 집에 손님들이 계세요. 다음에 오세요. 그 순간 안에서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는 순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현관 안으로 한 발을 들여놓았죠. 거실에서는 소희의 친구들 4명이 명품 가방과 보석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초라한 모습을 본 여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어머, 저분 누구세요? 소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순자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순자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이라도 손주들 보고 가면 안 되겠노? 소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는 학원 갔고 서연이는 친구 만나러 나갔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주는 자기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 서연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죠. 소희는 일부러 아이들을 나오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순자의 초라한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이기 싫었던 것이죠. 거실의 여자들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소희 씨, 저분 정말 시어머니세요? 왜 저렇게 차림이? 소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죄송해요. 좀 특이하신 분이라서요. 그 말을 들은 순자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이하신 분이라니,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바로 그때 안방에서 재현이 나왔습니다. 재현은 순자를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오신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연락하시라고요. 순자는 아들의 차가운 말투에 상처받았습니다. 재현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다. 잠깐만 있다 갈 기니.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곤란해요. 손님들 있잖아요. 다음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순자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죠. 그래, 알았다. 그럼 갈게. 순자는 돌아서서 현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소희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에 오실 때는 꼭 전화 먼저 하세요. 그리고 좀 깔끔하게 입고 오시고요. 그 말은 마치 비수처럼 순자의 등을 찔렀습니다. 순자는 대답 없이 문을 나섰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순자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다 그만 주저앉고 말았죠. 바로 1장의 그 장면이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왜 이런 테스트를 했는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아들 가족은 돈이 없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순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결심이 섰죠. 3천억 원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말입니다. 순자가 아들 집을 나온 지 이틀 후 경상도 지역신문에 대대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스마트시티 보상금 최고액 3천억 원, 일반 시민에게 돌아가라는 제목이었죠. 기사에는 순자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경상도 시골 출신이라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곧이어 서울의 주요 일간지들도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3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화제가 되었죠. 방송사들도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평범한 식당 운영자였던 김순자 씨가 국가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3천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울려 퍼졌죠. 재현은 그날 아침 출근길에 차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명이인인 줄 알았죠. 하지만 경상도 출신
67세, 아들이 서울에 거주한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듣고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재현은 곧바로 인터넷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어머니 사진까지 실린 기사가 떴죠. 틀림없는 어머니였습니다. 재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천억이라는 숫자가 눈앞에 아른거렸죠. 그 순간 이틀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노숙자 같은 차림으로 찾아온 어머니를 냉대했던 일말입니다. 재현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일부러 그런 모습으로 온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신들의 진심을 시험하려고 말입니다. 재현은 급하게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재현은 하루 종일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한편 재현의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누군가 기사를 보고 재현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아챈 것이었죠. 야, 김 팀장. 내 어머니 대박 나셨다며? 3천억이라니 부럽다. 재현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동료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재현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재현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며느리 소희에게도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친구들이 축하한다며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소희야, 시어머니 대박 나셨다며? 너희 이제 완전 부자네. 소희는 이틀 전 자신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특이하신 분이라고 했던 말, 깔끔하게 입고 오라고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소희는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큰일 났어요. 어머님한테 어떡하죠? 재현도 패닉 상태였습니다. 나도 알아. 지금 어머니 전화가 안 받히셔. 일단 퇴근하고 경상도로 내려가 봐야겠어. 그날 저녁 재현 가족은 서둘러 경상도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재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께 사과해야 할지 막막했죠. 소희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자 민준과 손녀 서연은 뒷좌석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4시간을 달려 순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죠. 재현은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모님, 우리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이웃 할머니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며칠 전에 서울 갔다 오더니 짐 싸서 어디론가 가버렸어. 너희한테도 말 안 했나? 재현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비운 적은 처음이었죠. 재현은 다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지금 고향집에 왔는데 안 계시네요. 순자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왜 왔너? 볼 일 있나? 재현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뉴스 봤어요. 보상금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순자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런디 뭔 일로 찾아왔노? 이틀 전에는 문전박대하더니. 재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자가 계속 말했죠. 재현아, 엄마가 이틀 전에 일부러 그렇게 간 기라. 네 가족이 돈 없는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다. 재현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순자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네 마누라는 엄마를 특이한 사람이라 카더라. 깔끔하게 입고 오라 카더라. 니는 손님 있으니 다음에 오라 카더라. 손주들은 얼굴도 안 보이더라. 그게 가족이 할 짓이냐? 재현은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소희도 고개를 떨구었죠. 순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결정했다. 그 돈을 어떻게 쓸지 말이다. 재현은 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전액 말이다. 재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도 있는데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가 뭘 해줬는디? 그 시골 땅 팔라고 성화만 부리지 않았나? 쓸모없다고 하지 않았나? 재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순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미 변호사한테 다 맡겼다. 유언장도 고쳤고 내 재산은 불우한 사람들 위해 쓸 기다. 니한테 줄 것은 하나도 없다. 일주일 후 순자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 회의실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순자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더 이상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순자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3천억 원 전액을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순자는 계속해서 말했죠. 이 돈으로 3가지 사업을 하려 합니다. 첫째,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독거노인 돌봄센터를 전국에 세우겠습니다. 셋째, 소외된 이웃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이 땅은 제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유산입니다. 하지만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나눔의 정신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가족들도 이 결정에 동의했습니까?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할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제 가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재현 가족은 텔레비전 앞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난 것이었죠. 순자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장학재단 이름은 부모님의 이름을 따서 지었죠.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센터는 전국 10여 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외로운 노인들이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재현은 회사에서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냉정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죠. 자기 어머니한테 저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재현은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희의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품을 자랑하던 모임에도 더 이상 초대받지 못했죠. 손자 민준과 손녀 서연은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너희 할머니 3천억 받았는데 너희는 왜 그래? 아이들의 놀림이 계속되었습니다. 재현 가족은 결국 강남 아파트를 떠나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죠. 재현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무시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자는 아들 가족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1년 후 재현은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순자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었죠. 순자는 독거노인 센터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찾아와 인사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순자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돈보다 더 큰 것을 얻으신 것이었죠. 바로 진정한 사랑과 존경이었습니다. 재현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재현은 아이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아니? 민준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현이 계속 말했죠. 사람은 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대해야 해.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교훈이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